여기 호주에 살고 있는 중국인 가족이 있습니다. 그들은 금요일마다 함께 모여 저녁을 먹습니다. 오늘도 화목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맛있게 저녁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들 가족의 마지막 만찬이 되고 맙니다. 이들에게 과연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2009년 7월 18일 아침 6시 무렵 시드니 중심가에서 북서쪽으로 약 19km 떨어진 노스해핑의 한 신문 가게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들은 매일 아침 이 가게에서 신문을 사서 보는 단골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신문가게 사장의 출근이 늦습니다. 린민, 이 신문가게 사장입니다. 그는 10년 넘게 이곳에서 신문가게를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가게 문을 닫은 적이 없었습니다. 린민은 매일 아침 정각 6시가 되면 영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오픈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가게 문이 닫혀 있습니다. 아침 10시 무렵 평소와 달리 늦게까지 가게 문을 열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린민의 동생 린주가 오빠 린민을 찾아갑니다. 오빠는 늦잠을 자는 사람이 아닌데 린주는 남편 사연빈과 함께 린민의 집으로 갑니다. 린주의 집에서 린민의 집까지는 300m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가까워 두 사람은 걸어서 오빠 린민의 집으로 갑니다. 린민의 집에 도착한 린주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현관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1층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빠, 아직 자? 집안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 사연비는 2층 침실로 향합니다. 침실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린주는 오빠를 부르며 침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으아! 린주는 비명을 지릅니다. 오빠의 아내, 새언니 린우녀가 피투성이가 된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벽과 바닥은 온통 핏자국이었습니다. 린우녀의 얼굴과 머리의 상처가 너무 심해 피범벅이 된 채 몸의 일부가 침대 밖으로 빠져나와 있었고 린우녀의 옆에는 오빠 린민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았지만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참혹한 모습에 린주의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사연비는 아내 린주를 데리고 침실을 나옵니다. 이어 두 사람은 다른 방들도 살펴보는데 오빠의 아들이자 린주의 어린 조카 12살의 린한, 9살의 린도와 아이들의 이모이자 린우녀의 동생 린운빈 역시 피투성이가 된 채 참혹하게 숨져 있었습니다. 린주는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말합니다. 제발 빨리요. 누가 죽인 것 같아요. 누가 오빠네 가족을 죽인 것 같아요. 제발 누가 좀 빨리 와주세요. 린주는 경찰에 2번이나 전화해 빨리 린민의 집으로 와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린주의 남편 사연빈이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아직 주변에 살인범이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린주의 부모님이자 자신의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오겠다며 사건 현장에 린주만 남겨두고 떠나버립니다. 잠시 후 경찰이 린민의 집에 도착합니다. 경찰은 현장을 봉쇄하고 내구의 시신을 국과수에 보내 부검을 의뢰합니다. 경찰은 린주와 사연빈을 분리해 따로 신문을 진행합니다. 린주는 경찰에 처음 사건 현장을 봤을 때의 상황을 차분히 설명합니다. 언니가 침대에 피투성이가 된 채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온 사방이 피자국이었죠. 언니 옆에 오빠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오빠를 본 건 아니에요. 왜 확인을 해보지 않았죠? 경찰의 질문에 린주는 말합니다. 이불을 들춰보려고 했는데 남편이 절 막았어요. 린주의 남편 사연비는 말합니다. 집에서 4-5구의 시신을 본 것 같아요. 4-5구라. 경찰은 4구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4-5구라고 말하는 사연빈의 대답이 신경 쓰였습니다. 경찰은 다시 사건 현장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2층 침실에서 이불 속 거의 털에 뒤덮인 린민을 발견합니다. 린민 역시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2층에 있는 4개의 방 중 1개의 방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 전혀 없는 방이었습니다. 이 방은 이 집의 큰딸 15살 리녹의 침실입니다. 리녹은 현재 집에 없습니다. 리녹은 유칼레도니아로 수학여행을 간 상태였습니다. 리녹은 이 집의 유일한 생존자가 됩니다. 사건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많은 피가 튀어 있었고 피해자들의 얼굴은 심하게 훼손되어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려면 법의학적 분석을 해야만 할 정도였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집안에서는 외부에서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 없었고 없어진 현금이나 귀중품도 없었습니다. 범인은 이 집의 구조를 잘 아는 이로 보였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전기를 끄는 흔적을 발견하는데 범인은 전기 차단기가 어디 있는지 그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어느 방이 누구의 방인지도 알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큰딸 리녹이 집이 없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방에는 들어가지도 않았죠. 경찰은 생각합니다. 범인은 이 집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사건 현장에서는 흉기도 지문이나 DNA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단서는 42여 개의 신발 자국뿐이었는데 그중 린씨 가족이 아닌 이로 추정되는 신발 사이즈 약 265에서 285 사이에 피 묻은 24개의 신발 자국이 발견됩니다. 이는 단독 범행임을 나타냅니다. 이때 부검 결과가 나옵니다. 5명의 피해자 모두 머리에 둔기에 의한 상처가 있었는데 4명의 피해자의 사이는 질식사였습니다. 범인은 자신의 범행을 완성시키기 위해 추가로 이들이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잔혹함을 보였습니다. 심하게 훼손된 시신, 추가적인 질식의 징후, 경찰은 범인이 이들 가족의 상당한 원한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큰아들 12살 리난의 팔뚝에서 방어흔이 발견되는데 살기 위해 마지막까지 몸부림친 것으로 보여 보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법의학자는 범인이 망치와 같은 둔기를 사용했을 거라고 결론 내립니다. 린씨 가족의 소식은 언론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갑니다. 수학여행 중이던 딸 리녹은 친구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가족에게 일어난 끔찍한 사건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급히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고모부 사연빈은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리녹을 자신이 맡아 기르며 동시에 린민의 신문가게를 이어받겠다고 말합니다. 고모 린주와 고모부 사연빈이 리녹의 법적 보호자가 됩니다. 린민의 부모 역시 사위인 사연빈의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경찰은 한 달 동안 사건 해결을 위한 증거 수집에 주력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사실을 파악합니다. 첫 번째, 범인은 린씨 집의 구조를 매우 잘 알고 있다. 두 번째, 범인은 린씨 집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열쇠를 가지고 있으며 린씨 가족과 매우 가까운 사람이다. 세 번째, 단독 범행이다. 네 번째, 범인의 신발 사이즈는 265에서 285 사이로 아식스 운동화를 신고 있다. 경찰은 린씨 집을 거리낌 없이 드나들 수 있고 린씨 가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로 그 범위를 좁혀갑니다. 경찰은 유력 용의자 중 한 명으로 린민의 동생, 린주의 남편, 사연빈을 지목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물적 증거가 없었던 경찰은 사연빈이 방심하도록 자신들이 사연빈을 유력 용의자 중 한 명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사연빈의 집을 수색합니다. 그저 관례일 뿐이라며 사연빈을 안심시키고는 집안에 몰래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경찰은 사연빈의 방에서 금속으로 된 안마기구를 발견합니다. 안마기구의 한쪽은 헝겊으로 묶여 있었고 다른 한쪽은 마치 망치 같아 보였습니다. 경찰은 범행 도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안마기구를 검사해보지만 린씨 가족의 DNA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연빈의 아내 린주는 사건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경찰은 그녀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조사하는데 이상한 낌새를 눈치라도 챈 걸까요? 그녀는 매번 진술을 바꿉니다. 린주는 처음에는 7월 17일 사건 당일 밤 일찍 잠자리에 들어 남편 사연빈이 집에 있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2010년 5월 경찰이 용의자가 아식스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는 정보를 흘리자 그녀는 기존의 진술을 번복합니다. 제가 굉장히 예민한 편이에요. 잠잘 때도 아주 작은 소리가 나도 금방 깨죠. 7월 17일 밤에 남편은 절대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린주는 왜 갑자기 자신의 진술을 번복한 걸까요? 사실 사연빈은 아식스 운동화 수집광이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종류의 아식스 운동화를 수집했고 게다가 그의 신발 사이즈는 275로 경찰이 추정한 범인의 신발 사이즈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경찰은 린주가 남편 사연빈의 알리바이를 위해 진술을 번복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 사연빈을 보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린주에게서 더 이상 유의미한 단서를 얻기는 힘들어 보였습니다. 경찰은 사연빈의 집에 설치해둔 초소형 카메라에 기대를 겁니다. 그 후 경찰은 6개월간 수집된 비디오 자료에서 사연빈의 수상한 행동을 포착합니다. 사실 경찰은 린주에게 범인이 아식스 신발을 신고 있었다는 정보를 일부러 흘렸습니다. 늦은 어느 밤 사연빈은 자신의 아식스 신발 상자를 모두 꺼내더니 조각조각 잘라 화장실 변기에 버립니다. 또 하루는 사연빈과 린주가 사건 당일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연빈이 일방적으로 린주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말이죠. 이상한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조카 리녹이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고모부 사연빈이 리녹의 방에 들어와 리녹의 어깨를 주무릅니다. 경찰이 보기에 사연빈의 이 같은 신체 접촉은 10대 소녀에게 가해지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여러 정황이 사연빈이 범인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2010년 7월, 경찰은 다시 사연빈의 집을 수색합니다. 이전 조사와는 달리 이번에는 과학수사관들이 함께 동행해 사연빈의 집 안팎을 철저히 수색합니다. 경찰은 사연빈의 집 차고 바닥에서 가로 2cm, 세로 0.6cm의 작은 얼룩을 발견합니다. 해당 얼룩의 유전자 감식 결과 피해자 5명 중 4명의 DNA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집니다. 2011년 5월 5일 오전 9시, 경찰은 47살 사연빈을 체포합니다. 사연빈은 린씨 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됩니다. 그는 범행 일체를 극구 부인합니다. 사연빈의 아내 린주는 언론을 통해 남편 사연빈의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남편은 가족을 사랑하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경찰의 엉터리 수사에 희생양이 됐어요. 린주는 자신들의 영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 오해가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은 사연빈을 범인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연빈의 범행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경찰은 플랜 B를 실행합니다. 사연빈에게 스파이 A를 보냅니다. A는 사연빈의 교도소 동료로 사연빈에게 일부러 접근해 그의 신뢰를 얻은 후 린씨 가족 사건에 관해 묻습니다. 두 사람은 거의 200회 넘게 대화를 나눴는데 그들의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만 6개가 넘었습니다. A는 녹음 테이프를 경찰에 넘기는 대신 감형과 약간의 보수를 약속받습니다. A와 사연빈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사연빈은 장인, 장모, 그러니까 린민의 부모에게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아내 린주에게 진정제를 투여해 깊은 잠에 빠지게 한 후 오빠 린민의 가족을 살해했다고 실토합니다. 사연빈은 린민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있었습니다. 린민은 호주로 이민 온 후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사업은 나날이 번창해 연간 100만 호주 달러, 우리 돈 약 8억 7천만 원 넘게 벌었습니다. 린민은 시드니에 2개의 매장과 2층짜리 집도 삽니다. 아내 린주는 오빠 린민의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반면 사연빈의 이민 생활은 생각처럼 순탄치 않았습니다. 사연빈은 중국에서 이비인후과 의사로 일하다 아내 린주와 결혼한 후 호주로 이민 옵니다. 2006년, 사연빈이 멜버른에 야심차게 차린 중화식당이 쫄딱 망합니다. 식당 사업이 망한 후 사연빈은 계속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하고 내내 집에서 주식 투자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린씨 일가족 살인 사건 후 사연빈은 갑자기 부자가 됩니다. 린민의 신문 가게를 이어받았을 뿐만 아니라 유일한 혈육인 어린 리녹의 법적 보호자가 되면서 린민의 재산이 전부 그의 손아귀에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2012년 12월 19일,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검찰은 말합니다. 사연빈의 범행 동기는 분명합니다. 그는 가족들, 특히 장인 장모가 그들의 성공한 아들 린민과 비교하며 면전에서 사위인 자신을 무시하고 깔아뭉개는 태도에 모욕감을 느낍니다. 중국에서 이비인후과 의사를 하며 나름 아쉽지 않은 삶을 살았던 사연빈의 자존심에 큰 상처와 치욕을 남기죠. 이런 일이 반복되자 분노한 사연빈이 이린민 가족을 모두 살해한 것입니다. 빨리 끝날 줄 알았던 재판은 배심원들이 만장일치의 판결을 이루지 못하면서 계속 지연됩니다. 2015년 12월 8일, 사연빈은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사연빈의 아내 린주는 남편은 무죄라며 남편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밝히며 그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시드니에서 마지막 재판이 열립니다. 이번 재판에서도 역시 만장일치의 판결을 내리지 못하지만 다수결에 따라 유죄가 선고됩니다. 2017년 2월 13일, 사연빈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됩니다. 그는 2021년 2월 항소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합니다. 이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인 리녹에 대한 일은 7년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미성년자 보호 차원에서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6년 리녹이 20살이 되던 해 진행된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리녹이 스스로 아픈 상처를 이야기하며 세상에 그 추악한 진실이 알려집니다. 사건 발생 1년 전, 사연빈은 가족들 몰래 자기 손을 조카 리녹의 옷 안에 넣습니다. 당시 어렸던 리녹은
이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족이 모두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난 후 고모 린주의 집으로 들어가 사연빈과 함께 살게 되면서 리녹에게 지옥과 같은 생활이 시작됩니다. 함께 지내는 동안 고모부 사연빈은 어린 조카에게 몹쓸 짓을 계속 자행했습니다. 리녹은 2011년 5월 사연빈이 경찰에 체포되고 나서야 비로소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리녹이 이 같은 사실을 증언하자 고모 린주는 조카 리녹의 말을 믿지 않고 철저히 남편 사연빈의 편에 서서 조카 리녹을 괴롭혔습니다. 딸의 이런 모습에 린민의 부모이자 린주의 부모는 그동안의 경제적 지원을 끊고 딸과의 인연을 끊었습니다. 리녹은 현재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 힘든 시간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녀의 앞길에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I got the cash in the bag. Stay 如果不是因为碰巧我活下来了，谁能证明是他推我下去的？ 2019년 6월 9일 일요일 태국 우본 라차타니 태국 북동부에 있는 우본 라차타니는 흔히 줄여서 우본이라고 부릅니다. 우본은 방콕에서 약 600km 떨어져 있는데 암벽 절경이 유명한 파템 국립공원은 인기 관광 명소입니다. 새벽 3시 30분 요란한 알람 소리에 류샤동, 왕난남 부부가 눈을 뜹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나갈 준비를 합니다. 오늘 파템 국립공원에서 일출을 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지금 여행 중입니다.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남편 류샤동이 말합니다. 여보, 나 33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일출을 본 적이 없어. 뱃속의 아이와 함께 우리 세 식구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일출을 보고 싶어. 남편의 부탁에 왕난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일정을 뒤로 미루고 며칠 더 우본에 있기로 합니다. 새벽 5시 30분 류샤동 왕난나는 파템 국립공원에 도착해 일출을 보기 위해 산에 오릅니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산 정상에는 이미 관광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일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출 보는 것이 소원이라던 남편은 정작 일출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남편 류샤동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뭔가를 찾고 있는 듯 했습니다. 20분 후 날이 조금씩 밝아오는데 해가 뜨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왕난나는 차에 휴대전화를 두고 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휴대전화를 가지러 차에 가려는데 곧 해가 뜰지도 모른다며 류샤동이 한사코 왕난난을 말립니다. 시간이 흐르고 날이 완전히 밝았습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면서 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관광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고 왕난난도 호텔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남편 류샤동을 생각해 좀 더 기다려보기로 합니다. 아침 8시 오늘 일출을 보기는 틀렸다며 왕난난이 호텔로 돌아가자고 류샤동에게 말합니다. 왕난난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류샤동이 말합니다. 그럼 우리 저기로 가보자. 저기에 3000년 전에 그려진 벽화가 있대. 류샤동이 말한 곳으로 가는 길은 매우 험준했습니다. 임신 3개월에 들어선 왕난난이 가기엔 매우 위험했죠. 그런데 남편 류샤동은 아랑곳하지 않고 왕난난을 재촉합니다. 그러다 두 사람은 어느 절벽 부근에서 걸음을 멈춥니다. 위험한 것 같다는 왕난난의 말을 못 들었는지 류샤동은 왕난난을 낭떠러지 부근으로 데려갑니다. 진짜 좋지 않아? 류샤동은 왕난난을 뒤에서 껴안으며 왕난난의 볼에 가벼운 입맞춤을 합니다. 왕난난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지금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떤 강한 힘이 그녀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립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왕난나는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당하고 맙니다. 왕난나는 34m 높이의 절벽에서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그녀를 향해 누군가 말합니다. 죽어. 남편 류샤동이었습니다. 왕난나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남편 류샤동의 계략이었구나. 왕난나는 의식을 잃고 절벽 아래로 떨어집니다. 류샤동은 절벽 위에서 미동도 없이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왕난난 1987년 중국 남경의 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왕난난은
여행사에 들어갑니다. 왕난나는 실적이 뛰어나 우수사원으로 뽑히기도 합니다. 왕난나는 능력을 인정받아 태국 주재원으로 발령납니다. 태국에서의 시간은 그녀에게 귀한 경험과 인맥을 쌓게 해줍니다. 27살이 된 왕난나는 여행사를 나와 태국 방콕에서 말린 망고를 파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업은 그녀의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습니다. 왕난나는 순식간에 우리 돈 약 3,6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봅니다. 주변에서는 타지에서 여자 혼자 사업에 성공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라며 고향 남경으로 돌아가 편히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왕난나는 낮에는 무역 일을 하고 밤에는 야간 학교에서 태국어를 배웠습니다. 하루에 잠을 서너 시간 자는 고생도 마다하지 않았죠. 다행히 그녀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왕난나는 망고 사업 말고도 홈스테이, 레스토랑의 투자에 성공합니다. 그녀는 태국에서 빠르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사업이 나날이 번창하면서 30살도 되지 않은 젊은 나이에 우리 돈 약 37억 원이라는 큰 돈을 벌게 됩니다. 왕난나는 거기서 안주하지 않고 사업을 확장해 중국 남경에도 회사를 설립합니다. 모든 일이 순탄하게 잘 풀렸습니다. 그러나 걱정 하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왕난나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일에만 매달린 나머지 남자친구를 사귈 시간이 없었습니다. 왕난나는 평생 2번의 연애 경험이 있었는데 모두 어릴 때 일이었습니다. 성인이 되고 사회에 나와서는 한 번도 남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서는 얼른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라고 재촉하고 무엇보다 왕난난 본인이 너무 외로웠습니다. 2017년 5월 19일 한 모임에서 왕난나는 류샤동을 만나게 됩니다. 왕난나는 같은 고향 사투리를 쓰는 류샤동을 보니 무척 반가웠습니다. 류샤동 역시 왕난난과 같은 강소성 사람이었습니다. 왕난난은 류샤동의 훈훈한 외모에 마음을 뺏겨버립니다. 류샤동 역시 왕난난이 마음에 들었는지 왕난난 옆자리로 와 앉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고 첫 만남 이후 류샤동은 쉴 틈 없이 왕난난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매일 왕난난을 야간 학교까지 바래다 줍니다. 류샤동은 왕난난의 SNS를 뒤져 그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쉬는 날에는 무엇을 하는지, 왕난난에 대해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조사합니다. 그리고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왕난난이 좋아할 만한 깜짝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왕난난은 섬세하고 자상한 류샤동이 너무 좋았습니다. 일주일 후 류샤동은 문자 메시지로 자기 마음을 고백합니다. 왕난난은 자기를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류샤동이 참 좋았습니다. 류샤동 역시 왕난난처럼 사업에 실패한 아픈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태국에 왔다고 했습니다. 왕난난은 류샤동을 보며 지금 자리를 잡기까지 혼자 고군분투하며 고생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류샤동은 매일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하며 몸매를 가꿨습니다. 왕난난은 그런 그를 보며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왕난난은 류샤동이 태국에 오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세히 알지 못했지만 현재 그의 모습에 만족했고 타국에서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 운명이라고 생각해 류샤동과 깊은 관계로 발전합니다. 두 사람이 동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류샤동이 자기 과거에 대해 고백합니다. 사실 나 결혼한 적이 한 번 있어. 내가 원해서 한 결혼이 아니었어. 부모님이 강제로 시킨 결혼이었고 지금은 이혼했어. 이어 그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8년 동안 교도소에 있었어. 빌어먹을 의리가 뭔지 친구를 대신해 내가 절도죄를 뒤집어 썼거든. 한마디로 류샤동은 한 번 결혼한 경험이 있고 8년 동안 옥살이를 하다가 이제 막 사회에 나왔다는 말이었습니다. 왕난나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미 콩깍지가 단단히 쉰 왕난난에게 그의 지난 과거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왕난난은 오히려 류샤동이 지난날 좋지 못한 일을 겪은 것을 마음 아파하며 자신이 그의 곁을 지켜주겠노라 다짐합니다. 두 사람이 만난 지 20여일이 지났습니다. 류샤동이 왕난난에게 청혼합니다. 왕난난은 결혼은 너무 이르다고 생각해 그의 청혼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류샤동은 온갖 감언이설로 결혼하자고 조릅니다.
2017년 7월 15일, 두 사람은 결혼식을 생략하고 혼인신고부터 먼저 합니다. 왕난나는 이 사실을 중국에 있는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류샤동이 지금은 자기 상황이 좋지 못해 면이 서지 않는다며 혼인신고부터 먼저 하고 가족에겐 나중에 말하자고 설득했기 때문입니다. 왕난나는 류샤동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 류샤동이 나타난 것은 열심히 산 자신에게 신이 준 축복이라고 여겼습니다. 류샤동의 마음도 과연 왕난난의 마음과 같을까요? 놀랍게도 류샤동은 이 모든 걸 계획하고 꾸몄습니다. 사실 류샤동은 중국에서 큰 빚을 지고 태국으로 도망온 상태입니다. 돈 많은 여자를 만나는 것만이 자기가 살 길이라고 생각할 류샤동은 돈 많은 여자를 꼬시기 위해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왕난난의 존재를 알게 되죠. 왕난난은 미혼에 성공한 젊은 사업가였습니다. 류샤동은 바로 왕난난을 타깃으로 정합니다. 류샤동은 모임을 주최해 왕난난에게 접근합니다. 왕난난이 운명이라고 느꼈던 그들의 첫 만남부터 모든 게 다 류샤동의 계략이었습니다. 계획대로 왕난난과 안면을 트는데 성공한 류샤동은 이후 미친듯이 애정 공세를 펼칩니다. 따뜻한 말과 행동, 이벤트들 모두 돈 많은 왕난난을 꼬시기 위한 연기였을 뿐입니다.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지만 혼인신고를 마친 두 사람의 본격적인 결혼 생활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류샤동이 왕난난에게 잘 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는 입버릇처럼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사업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걸 하려면 당신과 떨어져 지내야 하더라고. 난 당신과 떨어져서는 한시도 살 수가 없거든. 그래서 아깝지만 거절했어. 류샤동에게 완전히 빠져버린 왕난나는 그의 이런 헛소리에도 매번 감동합니다. 결혼 한 달 뒤, 류샤동은 왕난난에게 본격적으로 손을 벌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리 큰 금액이 아니었던 데다 시간이 지나면 가져갔던 돈을 다시 돌려줘. 왕난나는 크게 개의치 않고 계속 류샤동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왕난난에게 가져가는 돈의 액수가 커지고 조금씩 돈을 갚지 않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남편 류샤동의 태도에 화가 난 왕난나는 남편의 뒷조사를 합니다. 알고 보니 류샤동은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왕난나는 크게 실망합니다. 하지만 남편 류샤동이 잠시 방황한 것일 뿐이라며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남편이 돌아올 것이라고 굳게 믿으며 그의 도박빚을 모두 갚아줍니다. 그러나 여기서 왕난난이 잘못 생각한 게 있습니다. 왕난난을 류샤동이 원래는 좋은 사람이었으나 이런저런 일들로 잠시 방황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류샤동은 좋은 사람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류샤동의 도박빚을 아무 말 없이 갚아준 왕난난의 행동은 류샤동의 망나니 기질을 더 부추길 뿐이었습니다. 류샤동은 도박을 끊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도박에 미쳐 있었죠. 그럼에도 왕난나는 남편이 변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진실이 아닌 연기였다고 해도 예전에는 왕난난을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척이라도 했지만 이제 더 이상 류샤동에게서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류샤동은 일도 하지 않고 매일 집에서 빈둥거리며 게임만 했습니다. 왕난난이 퇴근하고 집에 와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죠. 하루는 왕난난이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는데 류샤동은 그런 그녀를 보며 낄낄 웃어댔습니다. 그가 왕난난을 쳐다보며 이야기할 때는 오직 돈이 필요할 때뿐입니다. 더 이상 류샤동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고 판단한 왕난난이 월급을 후하게 줄 테니 자기가 운영하는 중식 레스토랑을 관리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합니다. 왕난난의 이야기를 들은 류샤동은 자기 어머니는 그러지 않았다며 버럭 화를 냅니다. 우리 엄마는 아빠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밤낮으로 일했지. 지금 당신이 나한테 일하라고 압박하는 건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야. 류샤동의 말도 되지 않는 소리에 왕난나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에게 돈을 주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러자 류샤동은 아내 이름으로 주변인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회사 돈까지 손을 댑니다. 회사 돈이 사라진 걸 안 왕난난이 경찰에 신고하는데 범인이 자기 남편 류샤동이라는 게 밝혀지자 왕난난은 할 말을 잃고 맙니다. 일이 있고 난 뒤 심신이 지친 왕난난은 류샤동에게 이혼하자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혼하게 되면 류샤동은 땡전 한 푼 없는 빈털터리 신세가 됩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합니다. 마음이 약해진 왕난나는 남편을 용서하고 도박빚을 다시 또 갚아줍니다. 2019년 4월 1일 왕난난이 임신을 합니다. 그러나 류샤동은 그녀를 차갑게 대합니다. 뱃속의 아이가 마치 자기 아이가 아닌 것처럼 류샤동은 왕난난을 그림자 취급합니다. 하지만 왕난나는 아이가 태어나면 남편도 바뀔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류샤동이 따뜻하게 그녀를 대하기 시작합니다. 손수밥도 짓고 왕난난과 함께 산부인과도 다닙니다. 왕난난은 류샤동이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아빠로서 책임감을 느끼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4월 18일 류샤동은 아내 왕난난의 명의로 거액의 사망보험에 가입합니다. 수익자는 물론 류샤동 본인이었습니다. 류샤동은 이때부터 아내를 처치할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녀만 없어진다면 거액의 보험금은 물론 그녀의 수십억 원에 달하는 재산까지 모두 자기 차지였습니다. 왕난나는 남편 류샤동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5월 말 두 사람은 중국 남경에서 방콕으로 돌아옵니다. 왕난나는 태어날 아기를 위해 방콕에 있는 집을 새롭게 인테리어 하려 합니다. 그런데 남편 류샤동의 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 보입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그에게 왕난난이 무슨 일이 있냐고 묻습니다. 그는 그저 너무 더워서 그렇다고 답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류샤동이 말합니다. 우리 결혼하고 나서 제대로 된 여행 한번 가본 적 없잖아. 기분 전환이나 할 겸 여행 다녀오는 건 어때? 왕난나는 흔쾌히 승낙합니다. 류샤동은 바로 여행 계획을 짭니다. 왕난나는 류샤동의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봅니다. 류샤동은 왕난난과 유명한 관광지 세 곳을 둘러봅니다. 모두 깊은 협곡과 기이한 봉우리, 계곡 등 아름답지만 임산부가 구경하기에는 다소 험난한 곳들이었습니다. 일정이 피곤했던 왕난나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류샤동이 마지막으로 한 곳만 더 구경하고 가자고 말합니다. 우본에 있는 파템 국립공원에 갔다가 집으로 가자. 그곳 경치가 정말 좋대. 왕난나는 고민합니다. 회사 대표인 그녀가 오랫동안 회사를 비워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편의 흥을 깨고 싶지 않았던 그녀는 결국 승낙하고 맙니다. 2019년 6월 7일 류샤동 왕난난 부부는 우본에 도착합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류샤동은 왕난난을 데리고 곧장 파템 국립공원에 있는 산을 오릅니다. 그는 절벽에 서서 이곳저곳을 둘러봅니다. 왕난난은 이상했습니다. 저 사람 분명 고소공포증이 있다고 했는데. 류샤동은 절벽 끝에 서서 절벽의 높이와 경사를 체크합니다. 6월 8일 류샤동은 아침 일찍 일어나 파템 국립공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을 탐색하죠. 그는 자신의 계획을 실현시켜줄 최적의 장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6월 9일 류샤동은 임신한 아내 왕난난을 데리고 일출을 보기 위해 파템 국립공원으로 향합니다. 류샤동은 고대인의 벽화가 있다며 절벽 가장자리로 아내를 이끕니다. 그러고는 뒤에서 포옹을 하고 가벼운 입맞춤을 한 뒤 묻습니다. 지금까지 후회되는 일은 없어? 느닷없는 남편의 질문에 왕난나는 좀 의아했지만 곧 태어날 아기와 사회적으로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후회는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럼 죽어. 믿을 수 없는 남편 류샤동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강한 힘에 의해 34m 절벽 아래로 떨어집니다. 왕난나는 이렇게 죽었을까요? 다행히 떨어지면서 나뭇가지에 걸려 그 충격이 완화돼 기적처럼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황은 좋지 못합니다. 땅에 떨어진 왕난나는 엄청난 고통을 느낍니다. 마치 온몸의 뼈 마디마디가 다 부서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절벽 위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는 남편 류샤동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눈치채면 그가 가만히 놔둘 리가 없습니다. 34m나 되는 절벽 아래로 떨어진 왕난나는 꼼짝없이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됩니다.
얼마쯤 지났으려나. 정신이 든 왕난나는 자기 상태가 어떤지 조심스럽게 몸을 살펴봅니다. 다리뼈가 부러져 살을 뚫고 나왔지만 다행히 하체에 큰 출혈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뱃속의 아이가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대로 죽을 수는 없습니다. 하늘이 도운 걸까요? 길을 잃고 주변을 서성이던 한 여성 관광객이 왕난난을 발견합니다. 관광객의 도움으로 왕난난은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그런데 응급치료를 받고 있는 왕난난의 눈에 헐레벌떡 달려오는 남편 류샤동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울면서 말합니다. 여보,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디서 이런 일을 당한 거야? 그리고 곧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용히 왕난난에게 속삭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거야. 여기 중국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없어. 경찰에 신고하면 알지? 어차피 이판사판. 너 따위 죽여버리면 그만이야.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한 류샤동이 파템 국립공원을 나오는데 급히 지나가는 구급차를 봅니다. 이상한 예감의 류샤동은 확인차 병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병원에 있는 아내를 발견합니다. 그는 한시도 병상을 떠나지 않고 그녀를 감시합니다. 경찰 조사 당시 류샤동은 사랑하는 아내의 사고에 죄책감을 느끼는 착한 남편 행세를 합니다. 아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 전 아내 곁에 없었어요. 잠시 정말 잠깐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그 사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좀 밝혀주세요. 왕난난이 사고를 당한 절벽 주변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목격자도 없었죠. 그래서 류샤동은 왕난난만 잘 컨트롤하면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24시간 내내 왕난난 곁을 떠나지 않고 감시하면서 허튼 짓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합니다. 태국 경찰이 중국어 통역사와 함께 왕난난을 찾아옵니다. 류샤동은 바로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왕난난을 류샤동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진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저녁, 류샤동을 자고 있는 왕난난 몰래 산소 마스크를 벗깁니다. 그런데 때마침 병실에 간호사가 들어오자 그는 어쩔 수 없이 산소 마스크를 원래대로 해놓습니다. 하루는 류샤동의 회복도 다 되지 않은 왕난난을 데리고 퇴원하겠다고 난동을 부립니다. 그러나 곧 의료진에 의해 제지됩니다. 태국 경찰이 왕난난을 찾아와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류샤동은 왕난난 곁에서 그녀가 경찰에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하나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 제대로 움직일 수조차 없었던 왕난난은 류샤동의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거짓말합니다. 잘 기억이 안 나요. 머리가 좀 어지러웠는데 아마 의식을 잃으면서 절벽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왕난난의 모습에 류샤동은 안심하며 왕난난이 자기 말을 따를 수밖에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얼마 후 왕난난이 사고로 입원했다는 소식에 그녀의 친구가 병문안으로 옵니다. 이때 왕난난은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한 상태였습니다. 왕난난을 류샤동이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에 친구에게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류샤동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류샤동과의 대화를 녹음합니다. 이 녹음 기록은 후에 류샤동이 아내를 절벽에서 밀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아주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6월 13일 아침, 류샤동은 병실에 나와 아침을 사러 갑니다. 요 며칠 왕난난을 류샤동이 시키는 대로 잘하고 매우 순종적이었습니다. 그는 왕난난이 감히 자기를 신고하지 못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류샤동이 병실을 나가자마자 왕난난의 주치의가 병실을 찾아옵니다. 왕난난은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해 주치의에게 자기가 단순 낙상사고로 당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혹시 모를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범인의 정체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치가 빨랐던 주치의는 왕난난이 뭔가로부터 협박당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왕난난은 1인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기게 됩니다. 중환자실에는 여러 환자가 있고 많은 의료진들이 24시간 상주하고 있어 일반 병실보다 중환자실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합니다. 중환자실은 보호자 면회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왕난난은 남편의 감시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기고 류샤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왕난난은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다음날 태국 경찰이 왕난난을 찾아옵니다. 왕난난은 머리가 어지러워
절벽에서 떨어졌다는 이전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며 번복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사실 남편 류샤동이 절 절벽에서 떨어뜨렸어요. 사실을 말하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해서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어요. 다음날 아침, 왕난난이 경찰에 사실을 말했다는 걸 모르는 류샤동은 밝은 얼굴로 중환자실에 들어옵니다. 중환자실에서 류샤동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경찰은 류샤동을 보자마자 바로 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웁니다. 남편 류샤동이 체포되는 걸 확인한 후에야 왕난난은 그동안의 서름과 분노를 쏟아냅니다. 대체 왜 나한테 그랬어? 전 그의 표정에서 그 사람 마음을 읽었어요. 왜 아직 살아있는 거지? 이상하다. 내 계획은 완벽했는데 너만 제대로 죽었으면 내가 이런 꼴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네 재산은 모두 내 차지였는데 말이야. 정말 이해가 안 돼. 류샤동은 살인미수 혐의를 전면 부인합니다. 사실이 모두 밝혀진 마당에도 반성은커녕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듯 했습니다. 류샤동의 어머니가 왕난난에게 전하여 아들을 용서해달라고 사정합니다. 며느라가, 네 남편이 얼마나 착하니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왕난난이 들은 채도 하지 않자 류샤동의 어머니는 태도를 바꿔 왜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지? 요망한 것. 감히 남편을 경찰에 신고하고 내 아들 아니면 너 같은 거 데리고 살 사람이 어디 있을 거나 같아? 왕난난은 왼쪽 허벅지, 팔, 쇄골, 무릎 등 총 17곳이 골절돼 약 100개에 가까운 의료용 나사못을 온몸에 시술했습니다. 병원에 막 실려왔을 당시에는 뱃속에 아이가 살아있었지만 회복 과정에서 계속되는 약물 치료로 인해 안타깝게도 임신 5개월 만에 아이를 잃고 맙니다. 스스로 먹고 씻고 움직일 수도 없는 왕난난을 위해 왕난난의 어머니가 지극정성으로 그녀를 돌봐주었습니다. 왕난난은 부상 정도가 심해 5번의 큰 수술을 받았고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한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하지만 약 3년간 굳은 의지로 재활하며 왕난난은 기적처럼 다시 두 발로 걸을 수 있게 됩니다. 2020년 3월,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류샤동은 무죄를 주장합니다. 제가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혼자 절벽 가까이에 있다가 떨어진 거라고요. 하지만 그의 말은 이전 왕난난의 친구가 몰래 설치해둔 녹음기에 녹음된 대화 내용으로 인해 거짓말로 판명납니다. 녹음기에는 류샤동이 왕난난을 위협하며 했던 말들이 고스란히 녹음돼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류샤동이 아내 왕난난의 사망보험금과 우리 돈 약 30억 원이 넘는 아내의 재산을 노린 것으로 판단, 그에게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또한 왕난난에게 약 2억 원 상당의 돈을 배상하라고 판결합니다. 판결에 불복한 류샤동은 바로 항소합니다. 2심 재판에서 류샤동은 5명의 친구를 증인으로 부릅니다. 그들은 류샤동이 평소 왕난난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참고로 이 5명은 예전에 류샤동과 함께 절도를 저지른 일당이었습니다. 그럼 2심 판결은 어떻게 됐을까요? 류샤동의 몸에서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의살인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유기징역 10년형으로 감형됩니다. 왕난난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합니다. 왕난난은 오랜 기간 병원에 있으면서 병원 치료비와 변호사비 등으로 많은 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거기다 오랫동안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하고 있던 기존 사업들의 수익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돈이 필요했던 왕난난은 돈을 벌기 위해 SNS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프로의 진행자로 활동합니다. 많은 중국인은 그녀의 강인함에 응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비참함을 내세워 돈을 구걸한다며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비난받는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왕난난은 아직도 류샤동과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점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사실 왕난난은 누구보다 이혼하기를 원했습니다. 태국에서는 재판 중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녀가 빨리 이혼하고 싶다면 10년형에 처한 2심 재판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왕난난은 모든 재판이 끝나고 이혼 소송을 하기로 마음먹습니다. 2023년 6월 마지막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 재판부는 류샤동에게 유기징역 33년 4개월형을 선고합니다.
왕난난. 그녀가 지난 과거는 잊고 앞으로는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I got the cash in the bags. 한 중년 여성이 설레는 마음을 안고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부모 곁을 떠나 먼 타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들을 만날 생각에 그녀의 마음은 이미 바다 건너에 있습니다. 아들을 만나러 먼 길을 떠난 어머니에게 닥친 끔찍한 불행. 매년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 상위권을 차지하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일어난 믿기 힘든 사건.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캐나다 밴쿠버. 캐나다 BC주 남서부에 있는 도시이자 캐나다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 밴쿠버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살기 좋은 환경으로 한국인들이 많이 공부하고 이민 가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탕원희, 당시 나이 25세. 그는 6년 동안 캐나다 밴쿠버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입니다. 탕원희의 아버지 탕계휘는 중국 광동성 포산시에서 가구 목재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탕원희의 집은 상당히 부유한 편이었습니다. 탕원희의 어머니 곽영결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사랑은 유배를 낳는데 그녀에게 아들 탕원희는 삶의 의미이자 자랑이었습니다. 이번에 그 아들이 대학을 졸업해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고 하니 이번에는 캐나다에 직접 가서 아들을 격려하고 축하해줄 참이었습니다. 탕원희의 부모는 함께 밴쿠버로 떠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만난 반갑지 않은 진실과 비극.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2012년 6월로 가보겠습니다. 2012년 6월 8일 캐나다 밴쿠버. 밴쿠버 경찰서로 20대로 보이는 동양인 남성이 들어옵니다. 그는 다급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어머니가 없어졌어요. 어제 중국으로 돌아가실 예정이었는데 연락도 없고 제발 저희 어머니 좀 찾아주세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 남성이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봤다는 리치몬드의 한 민박집으로 출동합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민박집과 그 주변을 수색하지만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경찰의 어머니의 실종 신고를 한 남성은 바로 탕원희. 탕원희의 부모는 아들 탕원희를 보기 위해 지난달 밴쿠버에 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으로 돌아가는 날 갑자기 그의 어머니 곽영결이 행방불명됩니다. 캐나다 경찰은 곽 씨를 찾기 위해 노력하지만 특별한 단서가 없어 그녀를 찾는데 애를 먹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탕원희는 어머니를 찾기 위해 어머니 곽 씨의 사진을 들고 거리로 나가 목격자들의 제보를 당부합니다. 어머니의 사진을 들고 어머니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탕원희의 사연은 언론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카메라 앞에 서서 말합니다. 저는 캐나다 경찰을 믿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저희 어머니를 찾을 거예요. 전 어머니가 무사히 돌아오실 거라고 믿어요. 누구든 저희 어머니를 보셨거나 아시는 분이 있다면 꼭 연락해주세요. 엄마, 사랑해요. 그의 침착하고 담담한 인터뷰는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유난히도 뜨거웠던 2012년 밴쿠버의 여름. 밴쿠버 거리를 돌아다니며 어머니를 찾는 한 중국인 청년의 간절한 호소는 많은 이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곽 씨가 실종되고 2주 후 먼저 중국으로 돌아갔던 곽 씨의 남편이자 탕원희의 아버지인 탕괴희가 다시 밴쿠버에 옵니다. 그는 아들과 함께 거리로 나와 애타게 아내를 찾으며 많은 이들의 관심과 도움을 호소합니다. 중국인들은 타국에서 어머니를 찾아 거리로 나선 탕원희의 모습을 보며 그의 효심을 크게 칭찬하고 하루빨리 어머니를 찾기를 바랬습니다. 언론이 이들을 주목하며 탕원희를 효자라고 칭찬하는 사이 다른 시선으로 탕원희를 주시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캐나다 경찰이었습니다. 경찰은 조사 당시 계속 바뀌었던 탕원희의 진술에 주목합니다. 탕원희는 처음에는 부모님을 공항으로 모셔다 드리기 위해 부모님 방에 갔다가 어머니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가 다른 경찰에게는 아침밥을 먹을 때 어머니가 안 계신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경찰이 왜 진술이 다르냐고 물으면 그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얼버무렸습니다.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는 못했지만 탕원희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고 수사를 이어갑니다. 7월 29일 탕원희의 어머니 곽 씨가 사라진 지 약 7주가 지났습니다.
경찰은 곽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됐던 장소이자 그녀가 캐나다에서 지냈던 리치몬드 민박집에서 약 200km 떨어진 파웰 리버 인근 하우드 섬에서 캐리어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 안에는 아시아계 중년 여성이 들어 있었는데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입고 있는 옷이 탕원이의 어머니 곽 씨가 실종 당시 입고 있었던 옷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발견된 여성에게서 허리 수술을 받은 흔적을 발견하는데 곽 씨 역시 척추에 나사못을 박는 허리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DNA 분석 결과 캐리어 속 여성은 사라진 탕원이의 어머니 곽 씨가 맞았습니다. 경찰은 곽 씨의 두개골에서 망치와 같은 둔기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다발성 손상을 발견합니다. 경찰은 여전히 곽 씨의 아들 탕원이를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탕원이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실질적 증거가 없었던 경찰은 탕원이와 그의 아버지에게 곽 씨를 발견한 사실을 숨기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함정 수사를 계획합니다. 2012년 8월 경찰은 광동어를 할 줄 아는 여경을 투입해 탕원이와의 접촉을 시도합니다. 여경은 탕원이에게 전화합니다. 실종 전단을 보고 연락했어요. 제가 당신 어머니를 찾은 것 같은데 의문의 여성에게서 온 전화에 탕원이는 놀라며 우선 만나자고 이야기합니다. 약속 장소인 커피숍에서 만난 두 사람. 여경은 자신이 경찰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탕원이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친구랑 낚시를 하다가 캐리어를 하나 발견했어요. 근데 그 안에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캐리어 안에 있는 여자랑 당신 어머니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우선 경찰에는 알리지 않았어요. 당신 얘기를 먼저 들어보고 결정하려고요. 만약 내가 발견한 게 당신을 곤란하게 만드는 거라면 내가 대신 처리해 줄 수도 있는데 어때요? 여경의 말이 끝나자마자 탕원이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밖으로 나갑니다. 여경은 탕원이를 쫓아가 말합니다. 네가 한 짓이지. 네가 한 짓이 아니라면 벌써 경찰에 연락했겠지. 괜찮아. 나한텐 솔직하게 말해도 돼. 우린 그냥 돈만 받으면 되니까. 연락하라고. 여경은 탕원이에게 연락처를 남기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날 밤 탕원이와 여경은 다시 만납니다. 그 자리에 여경은 한 무리로 보이는 남성들과 함께 나타나는데 그들은 자신들을 홍콩 삼합회 일원이라고 소개합니다. 물론 이 남성들 역시 경찰이었습니다. 남성이 말합니다. 캐리어를 처리하고 싶으면 솔직히 말해. 우리도 뭘 알아야 일을 할 거 아냐. 탕원이는 한참을 머뭇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경계하는 듯한 탕원이의 모습에 남성은 캐리어의 크기, 색깔, 모델명 등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탕원이의 행동에 공감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그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후 몇 번의 만남이 더 이어지고 드디어 탕원이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경찰의 예상대로 범인은 탕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탕원이의 말에 모두 할 말을 잃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처리해 줄 수 있어요? 당신들이 만약 그렇게 해줄 수만 있으면 당신들은 큰 돈을 벌 거예요. 아버지가 죽고 나면 내가 그 재산을 다 받을 거거든요. 그러면 넉넉히 값을 쳐줄 수 있죠. 어때요? 탕원이의 말은 모두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탕원이가 어머니 곽 씨를 살해하고 또 그의 아버지까지 살해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합니다. 2012년 9월 7일 경찰이 리치몬드에 있는 탕원이의 아파트에 들이닥칩니다. 경찰은 탕원이를 곽 씨 살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은 탕원이의 진술이 담긴 녹음 파일 외에도 탕원이의 범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가는 탕원이의 모습이 포착된 아파트 CCTV 영상, 탕원이의 아파트에서 발견된 소량의 혈흔과 DNA, 탕원이가 렌트한 차에서 발견된 머리카락과 혈흔, 부모님과 함께 묵었던 민박집에서 발견된 혈흔과 핏자국이 모두 탕원이 어머니 곽 씨의 DNA와 완벽히 일치한다는 보고서까지 이 모든 증거가 탕원이가 범인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던 탕원이도 완벽한 증거 앞에 결국 자신의 범행을 시인합니다. 그러면 탕원이의 진술에 따라 그날의 일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2012년 5월 탕원이의 아버지 탕계휘와 어머니 곽영결이 밴쿠버에 옵니다. 아들 탕원이는 차를 끌고 공항으로 마중 나갑니다. 그는 부모님을 위해 함께 지낼 민박집까지 미리 예약해 두었죠. 탕원이는 부모님과
밴쿠버 관광지 몇 곳을 돌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어머니 곽 씨는 자신들을 위해 노력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너무 뿌듯했습니다. 그녀는 아들 탕원이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렇게 외국에서 대학도 나오고 좋은 직장도 들어갈 수 있었던 건 다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어릴 때부터 널 엄격하게 키우지 않았으면 오늘의 넌 없었을 거야. 그러니 나한테 고마워하렴. 어머니 곽 씨의 말에 탕원이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집니다. 사실 여기에는 몇 가지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탕원이는 그의 부모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착한 아들도 모범생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유학생활은 방탕 그 자체였습니다. 탕원이는 자주 학교 수업에 빠졌으며 집에서 보내주는 돈을 카지노에 가서 다 탕진하고 돈이 다 떨어지면 집에 아무 핑계나 대서 돈을 받아 쓰는 한심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공항에 타고 갔던 차도 집에는 차를 산다며 받은 돈을 다 써 급히 렌트한 차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모님을 위해 민박집을 예약한 것도 여자와 함께 살고 있는 사실을 들키면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급히 따로 숙소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졸업할 때까지 버티다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의 생각은 그와 달랐습니다. 그들은 탕원이가 캐나다에서 자리 잡고 영주권까지 따기를 바랬죠. 부모의 잔소리가 듣기 싫었던 탕원이는 부모에게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실상은 취업 비자도 없이 방문 비자로 캐나다에서 지내고 있었으며 중국 식당 주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죠. 그는 캐나다 유학 생활이 너무 싫었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았고 친구도 없어 외로웠습니다. 외로움에 집에 전화하면 어머니 곽 씨는 남들 다 잘하는데 왜 너만 적응을 못하고 유난이냐며 아들 탕원이를 꾸짖기 일쑤였습니다. 애당초 탕원이가 원했던 유학도 아니었습니다. 탕원이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곽 씨의 엄격한 통제 속에서 자랐습니다. 곽 씨는 탕원이가 태어나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천재로 키우겠다며 공부뿐 아니라 입는 옷, 친구 등 생활 전반을 간섭하고 통제했습니다. 만약 시험을 못 보면 밥도 먹지 못하게 하고 시험을 잘 볼 때까지 벌을 줬습니다. 탕원이는 모든 것을 어머니 곽 씨에게 보고해야 했고 그녀가 시키는 대로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생이 된 탕원이는 더 이상 어머니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때 그는 배려심 많고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여자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탕원이는 여자친구를 진심으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 집에서 멀리 떨어진 대학에 함께 가 행복하게 살자는 둘만의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그의 핑크빛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들 탕원이가 여자친구를 사귄다는 사실을 안 어머니 곽 씨는 격분했습니다. 게다가 아들의 여자친구가 가난하고 성적도 그리 좋지 못하다는 걸 안 곽 씨는 막말을 퍼부으며 두 사람 사이를 기어코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2006년 탕원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캐나다로 유학 보내버립니다. 탕원이의 가슴에는 부모에 대한 분노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부모에게 휘둘리고 싶지 않았고 자기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2012년 6월 7일 오늘은 탕원이의 부모가 중국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탕원이는 이제 이 지긋지긋한 굴레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이른 아침 어머니 곽 씨를 자기 방으로 부릅니다. 탕원이는 부모님이 캐나다에 계시는 동안 그들과 같은 민박집 옆방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방 정리하는 것 좀 도와줘요. 어머니 곽 씨가 그의 침대를 정리하려 몸을 숙이자 탕원이는 품에서 망치를 꺼내 그녀의 머리를 내리칩니다. 어머니 곽 씨가 쓰러지자 그는 베개를 들어 어머니의 얼굴을 짓누릅니다. 20분 후 탕원이는 어머니가 숨을 쉬는지 확인합니다. 그녀가 더 이상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한 탕원이는 그녀를 캐리어에 넣은 후 리치몬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옮깁니다. 다시 민박집으로 돌아온 탕원이는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곽 씨를 찾아다니지만 곽 씨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시간이 되고 탕원이는 아버지를 안심시키며 아버지를 먼저 중국으로 보냅니다. 2012년 6월 8일 새벽 캐리어를 든 탕원이가 넘버 2 로드 브릿지에 서 있습니다. 그는 범행 도구인 망치를 다리 아래 강으로 던져버립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차들이 자기를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어머니가 든 캐리어는 다리 아래로 내려와 프레이저 강에 버립니다. 2012년 9월 21일
탕원희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됩니다. 그의 아버지 탕계휘는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 사실을 알게 되지만 재판에서 아들 탕원희를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나섭니다. 그리고 아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죠. 탕원희의 아버지는 말합니다. 네가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해도 나는 널 용서한다. 네 엄마는 이미 죽었고 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난 살아도 산 게 아니다. 아비는 네가 나올 때까지 그게 언제가 되든 널 기다리겠다. 2012년 12월 2일 재판에서 줄곧 탕원희는 계획된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합니다. 캐나다 BC주 대법원은 탕원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급 살인으로 가석방 없는 17년형을 선고합니다. 착하고 효심 깊은 아들인 줄 알았던 탕원희가 알고 보니 희대의 살인마였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모두 경악했습니다. 17년 후 탕원희가 나오게 되면 아마도 그는 중국으로 추방될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원하던 중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